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천천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제 이름은 김수아입니다. 오늘은 남편 박민우와 결혼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자 남편의 회사인 박성그룹이 100억 원대 계약을 따낸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하 연회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그랜드 하촇트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하객들은 저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박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야말로 아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박민우가 특별히 준비해준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주빈석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거액의 계약만 성사되면 앞으로 집안 형편이 더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따라 박민우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는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정도로 기름을 발라 정갈하게 넘긴 채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 협력사 대표들에게 허리를 굽혀 감사를 표하더니 회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침이 튀도록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제를 돌리더니 시선이 제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유리, 박민우의 비서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을 때마다 박민우는 손사래를 치며 제가 예민한 거라고, 유리는 일 처리가 빨라 도움을 많이 받는 것뿐이라고 둘러댔었죠. 그런데 오늘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걸어가 이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유리 씨는 저 박민우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유일한 아내이자 미래의 박성그룹 안주인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안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놀라움, 동정, 그리고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비웃음 섞인 시선들이 가시처럼 제 온몸을 찔러왔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며 어지러웠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칠 뻔해 술이 드레스 위로 쏟아져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박민우의 법적 아내는 엄연히 저 김수아입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고 수십 테이블의 하객을 초청해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 바닥에서 우리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업 파트너와 지인들 앞에서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다니요. 저를 대체 무엇으로 여기는 걸까요? 제가 입을 열어 따지기도 전에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거칠게 밀쳤고 저는 그 힘에 밀려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손을 허리에 얹더니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수아, 네가 감히 뻔뻔하게 여기 앉아있어? 민우가 말했잖아. 이제 유리가 진짜 아내라고. 너 같은 고아에 천의 고아를 우리 박씨 집안이 불쌍해서 거두어 밥 먹여주고 이름만 빌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아직도 안 나가고 버텨. 마치 거지처럼 빌붙어 있는 꼴이라니 창피하지도 않니? 최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피할 수 없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꿀벌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자 고아였어? 어쩐지 박 대표한테 그렇게 매달리더라니. 박 대표가 성공하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고 내치나 보네. 김수아 씨도 참 딱하다. 딱하긴 뭐가 딱해. 박 씨 집안 돈 보고 결혼한 거지. 이제 들통나서 망신당하는 거지 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말들에
귀가 베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모 없는 게 죄인가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박민우와 결혼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고 2년 전 회사가 자금난에 허덕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모은 적금을 깨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제 출신을 들먹이며 구박하더니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거지 취급하며 짓밟고 있습니다. 박민우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수아, 이혼하자. 3년 동안 고생한 건 아니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평생 먹고 살 만큼 줄 테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위자료라니요. 저를 돈만 주면 해결되는 하녀나 속물로 보는 걸까요? 그의 품에 안긴 이유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보며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눈빛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박씨 집안 며느리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박민우도 최말자도 저 불륜녀 이유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시선은 주빈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 100억 원대 계약의 각자, 성광그룹의 회장 구진성,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구진성 회장은 중후한 기품이 흘러넘쳤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는 재계의 전설이자 냉혹한 승부사로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하는 법이 없어 누구도 감히 그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박씨 집안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얼마나 굽실거리며 아부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궁지에 몰려 구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박민우와 최말자조차 제가 주제도 모르고 높은 가지에 매달리려 한다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구진성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들리도록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박성그룹을 이 세상에서 지워주세요. 이 한마디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막이 흘렀죠.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움에 굳어버렸고 일제히 구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최말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비웃었죠. 김수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구 회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친한 척이야. 돈에 미쳐서 아주 정신을 놓았네. 박민우도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김수아, 그만 좀 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내려와. 더 망신당하기 전에. 이유리는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구진성 회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때 무표정하던 구진성 회장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격한 감정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아, 내 딸 수아야. 아빠가 드디어 널 찾았구나. 그는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혹여나 제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숨이 막힐 정도로 강하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최말자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고 굳어버린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죠. 박민우의 짜증 섞인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이유리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박민우의 품에 안겨있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방금 전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김수아가 구진성 회장의 딸이라고? 어쩐지
저런 말을 할 배짱이 있다 했더니 진짜 핏줄이었어. 박씨 집안 이제 끝장났네. 구 회장 딸을 거짓 취급하고 내쫓으려 했으니 구진성 회장은 저를 놓아주고는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박민우와 최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온도가 몇 도는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민우, 최말자, 구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 있었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딸을 거짓 취급하고 모욕했겠다. 오늘부로 나 구진성은 선언한다. 박성그룹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성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해 자금을 동결하고 전면적인 인수 절차에 착수한다. 24시간 안에 이 도시에서 박성그룹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려. 전화를 끊은 구 회장은 다시 박민우를 보며 마치 오물을 보듯 경멸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우, 내 딸을 배신하고 모욕한 대가는 뼈저리게 치르게 될 거다. 박민우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입술만 달달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말자 역시 겁에 질려 털썩 무릎을 꿇고 구 회장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쿵쿵 깨져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사람을 못 알아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박성그룹만은 살려주세요. 이유리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구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습니다. 3년의 설움, 3년의 인내가 이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나들이를 갔다가 길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것이었죠. 구진성 회장은 제 친아버지였고 수십 년간 저를 찾아 헤매다 반년 전 DNA 검사를 통해 드디어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때를 봐서 박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그가 이렇게 빨리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구 회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널브러진 박민우와 비는 최말자, 공포에 질린 이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가 나에게 준 모욕 전부 다 되갚아 줄게.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드라마 같은 반전에 혀를 내둘렀고 저를 보는 눈빛은 동정과 비웃음에서 경외와 아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요. 박씨 집안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저 김수아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성광그룹의 딸로서 당당히 설 것입니다. 구 회장은 제 팔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구 회장의 한마디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이죠. 구 회장은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김수아 양은 다름 아닌 제가 20여 년 전 잃어버렸던 친딸입니다. 반년 전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를 돈에 미친 여자라고 비웃던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 회장은 다시 차가운 눈빛으로 무대 아래의 박민우와 최말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딸이 결혼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기에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관계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시댁에서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박민우를 가리키며 호통쳤습니다. 박민우, 너는 조강지처인 내 딸을 두고 뻔뻔하게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해. 이건 내 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능멸한 것이다. 그리고 최말자, 내 딸이 거지라고? 나 구진성의 딸이 너희 같은 것들에게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말자는 더 격렬하게 머리를 매치며 빌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주둥이가 방정이었습니다. 박민우가 간신히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아가 회장님 딸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감히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회사는 안 됩니다. 기회. 구 회장은 조소를 날렸습니다. 너는 내 딸에게 기회를 줬나? 무사람들 앞에서 내 딸을 모욕할 때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나? 그는 하객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박성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성광그룹을 적으로 돌리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당장 관계를 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성그룹과 계약을 맺으려던 사장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성광그룹과 척을 지는 것은 곧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곳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회사로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당장 박성그룹 프로젝트 중단해. 재무팀에 연락해서 박성 쪽 대금 지급 정지시켜. 계약 파기해. 법무팀 불러. 박성그룹과 계약 해지 준비하라고 해. 순식간에 연 회장은 전화 통화 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박민우는 눈이 벌개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병 환자를 피하듯 거리를 두었죠. 이유리는 경호원에게 잡힌 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박민우한테 속았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저는 억울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유리 씨, 당신은 비서로서 매일 그 사람 옆에 있었으면서 아내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요. 나를 보며 짓던 그 비웃음과 도발적인 눈빛은 뭐였죠? 이제 와서 속았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 같나요? 이유리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때 최말자가 갑자기 저를 향해 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잘못했다. 예전 일은 다 잊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가 고부 사이였던 정을 봐서라도 아빠한테 말씀 좀 잘 드려주라. 저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말자 씨, 저를 거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집에 빌부터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거지한테 매달리는 건가요? 네, 내가 헛소리한 거야. 수아, 너는 귀한 구씨 가문 아가씨인데 내가 몰라보고. 저는 박민우와 산 3년 동안 이 집에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저를 하녀 부리듯 했고 박민우는 제가 번 돈으로 딴 여자와 놀아났죠. 이제 와서 고부의 정. 뻔뻔하군요. 저는 박민우를 보며 마지막 객기를 박았습니다. 위자료로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지. 박성그룹 전 재산을 털어도 내 눈에는 푼돈이야. 쓰레기 같은 돈 필요 없어. 박민우는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구 회장은 만족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 딸은 이렇게 당당해야지. 구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자들을 끌어내 내 연 회장을 더럽히지 말고. 경호원들은 발버둥치는 최말자와 혼이 빠진 박민우, 우는 이유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3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저를 더 짓밟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 회장은 비서에게
연회장을 다시 정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저와 구 회장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으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아 아가씨,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건 오로지 제 아버지의 배경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테니까요. 구 회장은 제 손을 잡고 주빈석에 앉혀주며 제가 좋아하는 새우 요리를 덜어주었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아빠가 다 해줄게. 그동안 못 해준 거 평생 갚으마. 저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러워했던 아빠라는 존재가 제게도 생긴 겁니다. 그것도 저를 든든하게 지켜줄 슈퍼맨 같은 아빠가요. 연회가 늦은 밤까지 이어지고 저는 구 회장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차 안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구 회장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했지?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나머지는 아빠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그때 구 회장의 수석 비서인 강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성그룹 계좌가 전면 동결되었고 모든 협력사가 거래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자금줄이 끊겨 공사는 중단됐고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딸을 건드린 대가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우였습니다. 구 회장이 받아보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민우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제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봐달라고 해줘. 박성그룹은 아버지 평생의 피땀이야. 이게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유리를 아내라고 소개하고 내 어머니가 나를 거지라고 욕할 땐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재결합하자. 응? 내가 평생 잘할게.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우, 너 지금 제정신이니? 빚더미에 앉은 너랑 내가 왜?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내 말 한마디에 널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 순진하구나.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너무 잔인하잖아. 잔인해. 내가 번 돈으로 이유리에게 명품 사다 바칠 땐 안 잔인했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이나 해. 그리고 내 돈 가져간 거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돌려받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구 회장의 저택은 으리으리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 방은 이미 제 취향에 맞춰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민우의 집에서 다락방 같은 작은 방을 쓰고 남은 반찬을 먹으며 살던 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내려가 보니 최말자와 이유리가 저택 정문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막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김수아, 이 배은망덕한 년, 나와라. 최말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유리도 옆에서 울면서 빌었습니다.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우 씨랑 헤어질게요. 저는 문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말자 씨, 배은망덕이라뇨? 제가 3년 동안 소처럼 일할 때 당신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죠? 그리고 이유리,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주변에 모여든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사람들이네. 뻔뻔하기도 하지. 사람들의 비난에 최말자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구 회장은 거실에서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저런 사람들은 상대해주면 줄수록 기어오르는 법이야.
오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우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제가 보태준 돈을 반환하고 위자료까지 주기로 했다고요. 급히 돈을 마련하느라 집과 차를 다 팔고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다고 합니다. 최말자는 화병으로 뇌출혈이 와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비가 없어 곤란한 지경이랍니다. 이유리는 박민우에게 쫓겨나 갈 곳이 없어졌고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성광그룹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 회장은 저를 회사에 데려가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내 딸 김수아다. 앞으로 나를 도와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니 잘 부탁한다. 3일째 되던 날, 첫 번째 시련이 닥쳤습니다. 구 회장이 제게 강남 남부개발 프로젝트 기획안을 건네며 조 부장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조 부장은 회사 창립 멤버로 자부심이 강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죠.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을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아 씨, 현장 답사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박 씨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분이 뭘 아시겠어요.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의 무시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조 부장은 대충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고급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겁니다. 담장을 높게 쌓고 보안을 철저히 하면 부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주변을 살피며 반박했습니다. 부장님, 여기 바로 옆에 대형 도매시장이 있고 낡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소음도 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프라이빗한 고급 아파트와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상업복합단지와 중저가 오피스텔을 짓는 게 수익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조 부장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을 일했어. 어디서 굴러온 애송이가 가르치려 들어? 그때 구 회장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제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구 회장은 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오후 회의 때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조 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죠. 오후 회의에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한 PPT로 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안을 지지했습니다. 구 회장은 조 부장에게 호통쳤습니다. 경력만 믿고 고집 피우다가는 도태되는 거야. 이번 프로젝트는 수아가 책임지고 자네는 서포트해. 조 부장은 분함을 감추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조 부장이 챙겨야 할 서류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깜빡했네. 수아 씨가 능력이 좋으니까 알아서 다시 만드세요. 계약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제가 서류를 챙기라고 지시하고 그가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조 부장님, 이 녹음 파일과 당신이 엉망으로 만든 데이터 보고서를 지금 회장님께 보낼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서류 가져오실래요? 조 부장은 사색이 되어 10분 만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의 오류까지 잡아내며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결국 조 부장은 잦은 업무 태만과 사내 정치질이 발각되어 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련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성그룹 출신 직원 손호준이 앙심을 품고 인부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임금 올려라. 안전 대책 미비하다. 인부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CCTV를 확인해 손호준이 뒤에서 돈을 주고 선동하는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말만 믿고 불법 파업을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임금 재산정하고 안전장비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인부들은 제 진정성을 믿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 했으나 상가 입점을 위한 박람회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민우의 친구이자 경쟁업체 사장인 류건호가 우리 프로젝트가 부실공사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입점 상인들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했습니다. 류건호가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부도가 나고 관리가 엉망이라는 증거 자료를 모아 박람회장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싼 임대료에 속지 마십시오. 신뢰가 없는 기업과 손잡으면 결국 망합니다. 저희 성광그룹은 투명한 시공과 확실한 마케팅 지원을 약속합니다. 상인들은 류건호의 실체를 알고 전원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류건호는 허위 사실 유포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마지막 위기는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시공업체 사장인 강 사장이 류건호의 사주를 받고 자재를 싸구려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타일 색이 다르고 마감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계약서를 들이밀고 자재의 검수표를 대조하여 그의 부정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해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각오하세요. 저는 밤을 새워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쇼핑몰은 예정대로 화려하게 오픈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성광그룹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수아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출소하면 너에게 속죄하며 살고 싶어. 저는 그 편지를 다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게 그는 이제 남보다 못한 존재일 뿐이니까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실종 아동 찾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갔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유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옷바라지를 하느라 전 재산을 탕진하고 병든 남편을 수발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하더군요. 수아 아가씨,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지갑에 있던 돈을 털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지난 일은 잊으세요. 저 이제 행복하거든요.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만약 그때 그 연회장에서 침묵하고 도망쳤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짓밟으려 할 때 절대 웅크리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성실하게 흘린 땀방울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응원합니다.